머리가 좋다 그런 친구도 있죠.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죠? 그거 나도 알아요라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존심이 무지하게 셉니다. 아무래도 노력을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거나 어느 정도 점수를 얻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하기 싫나? 또 나한테 덤비나?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억지로 공부하니까 중간에 또 딴짓하거나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철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측면들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4개죠. 4개의 이유는 뭐죠?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타이어가 하나가 펑크가 나면은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고 또 자동차가 멈춰버립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인지적인 측면의 질문인데요. 이 부분을 또 도와주려면은 인지, 또 동기, 정성, 행동이라는 4가지 바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 번째는 주의 집중력이 낮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중력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몰입해서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특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의 집중력이 있었을 때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특히 수업 시간에 공상이 빠지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지적을 받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좀 집중하라고 공상에 떨더라도 게임을 할 때라든가 때로는 과학 잡지를 볼 때 집중 그만 본다든가 책을 읽을 때 끝까지 한 번에 몰아본다든가 이런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께서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또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다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했던 기억력 개념은요, 물론 머리가 좋다는 것은 기억력이 높고 이해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진정한 기억력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때는 반복 훈련을 좀 많이 하도록 도움 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교와 역량인데 우리가 영어로 이제 elaboration 그러거든요. 이 정교라는 것은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한 연결 지능을 얘기합니다. 가령 이순신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거북선, 명량, 노량 이런 말이 떠오르잖아요. 기존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본인이 금방 암기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이 낮을 수가 있어요. 정해진 룰과 규칙대로 푸는 것보다는 나만의 스타일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독특하게 푼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본 것 중 하나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또 똑바로 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얘기하겠죠. 네 번째는요, 이 조직화 역량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화라는 건요, 배운 지식을 구조화하거나 또 체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정리나 정돈, 이 계획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아니 애는 손이 이렇게 많이 가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좀 메모하거나 정리하거나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또 표나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차를 이용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죠?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하기 싫나? 또 나한테 덤비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버릇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공부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도와주려면은 공부하는 이유를 꾸준히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대화를 통해 풀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거 나도 알아요라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존심이 무지하게 셉니다. 자존심이 센 친구들은 자존심을 건들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알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아이가 안다는 것을 좀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좀 지켜주는 쪽으로 도움 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으로 꾸준히 하라고 지시해버리면요, 오히려 역으로 안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크게 보면요, 내적 동기냐 외적 동기의 문제거든요. 시키면 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요, 외적 통제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애는 내적 통제에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외적이냐 내적이냐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두 학생들의 행동의 차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시작 측면이에요. 시키면 하는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공부해 하라고 말했을 때 책상에 앉는 경향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때가 되면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는 어떤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 태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시키만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억지로 공부하니까 태도가 좋지 않은 수가 있겠죠. 또 중간에 또 딴짓하거나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공부한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높고 또 끝까지 과제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감 측면이 있습니다. 시키만 한 아이들은요, 깜박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하는 친구들은요, 숙제를 스스로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어떤 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실수한 거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는 그런 행동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시험을 잘 보거나 어느 정도 점수를 얻는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노력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들은 학습 역량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본인들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해주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과 도전심을 살짝 자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만 더 잘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해주기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과정 중심의 칭찬이 중요하죠. 머리가 좋은 아이가 아니라 또 노력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정 칭찬 쪽으로 우리가 언어를 쓰거나 말을 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직접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좋습니다.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꼭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때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벨상 받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끈기거든요. 그러니까 끈기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거죠. 해외에 많은 노벨상 받은 분들이 한국을 지적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는 좋은데 노벨상을 받지 않은 이유를 들었더니 그중에 핵심은 끈기가 없다는 의견을 지적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이들 도와주시려면요, 주로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끈기와 노력,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노력하면 성공한다, 또 노력하면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노력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매우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말이 안 나갈 때가 더러 있어요. 또 말을 하다 보면요, 또는 비난, 또 비판, 또 이런 어투나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에게 피해야 될 말류가 있다면 첫 번째는요, 자존감을 긁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넌 머리는 좋은데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경우 있죠. 이 얘기는요, 오히려 반발심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머리만 좋은 아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통해서 또 이런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가령 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공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란 이런 얘기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안감을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반발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말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감정적인 단절형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말할 때 있죠. 이게 정상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나 많은 분들 입장에서도 워낙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의 핵심은요, 단절을 만들고 또 아이 입장에서 혼자 방치되었던 느낌을 만들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학습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습관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모든 걸 성격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격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격 문제를 보지 말고 부모가 함께 일정한 시간에 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학습량을 꾸준히 공부하도록 함께 계획을 세우고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를 세울 때 좀 자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숙제해, 뭐 영어 공부해, 국어 공부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5분씩 또 공부해보자, 또는 매일 15분씩 나눠 공부해보자라는 정확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동기에서 이런 목표 지향성 이런 게 있어요. 목표 지향성,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목표 지향성이 너무 높은 친구들이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지고 게을러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 오늘 해야 할 일들, 당장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먼 얘기를 꺼내다 보면요,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나눠서 도움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가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공부할래 아니면 10분 뒤에 할래 라고 오히려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를 강요하는 것보다 두 개를 질문해서 그 중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는 건요, 바로 주도권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죠. 이렇다면 오히려 게으름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기 싫어, 수학 힘들어라고 말할 때 아이 현재 감정은 힘들다, 또 싫다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때로는 뭐냐면요, 그걸 무시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는 더 힘든 것도 공부했어, 아빠는 더 고통스러운 걸 이겨냈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면요, 힘들지, 힘들어, 나도 이해해, 엄마 나 스트레스 받아, 그래 스트레스 받겠지, 짜증나, 그래 짜증날 수 있어 라고 그 아이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말해주거나 이해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코칭해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정서 안정을 찾고 또 위로를 받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아이들이 하기 싫다, 뭐 안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판단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도움의 손길을 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주도 학습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생각보다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역할을 회피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런 게 있죠. 문을 조용히 닫아주거나 또 열심히 공부해 화이팅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주도 학습 되려면 중간 과정에서 동행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동행.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뭐냐면요, 네가 원할 때, 어려울 때 언제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 또 언제든지 말해라고 얘기해주면요, 오히려 아이들 마음속에 안정을 찾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말 습관이 필요하냐 했을 때 세 가지 좀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라는 이런 지시형 말을 좀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엇을 해볼까? 뭐 할까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강요거든요. 이게 강력해지면은 이게 폭행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행동 폭행, 또 언어 폭행, 때로는 정서 폭행, 인지 폭행, 동기 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해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좀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또 무엇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왜 공부 안 해?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너 공부 왜 안 해?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네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은 오히려 공부할 기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언어거든요. 더불어서 이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힘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좀 해, 당장 해 라고 이런 말은 삼가해 주셔야 돼요. 이 말보다는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정해보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확인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줘서 그것부터 하나씩 도움 주시면요, 좋은 부모의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감정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이어만 아이들의 정서 감정이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들은 사실 정서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 조절이 부모들이 안 된 경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정서의 이상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평소에 감정 훈련이 안 돼 있다. 즉 내 감정을 이해하거나 또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얼마 전 사례인데 쌍둥이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근데 이제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언니가 공부 잘하면 비교 때문에 오히려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상태에서 MTS 진단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마인드셋, 즉 그 긍정 마인드셋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낮다는 얘기는요, 아무래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노력을 보는 관점이 약하거든요. 더불어서 또 노력했을 때 나의 역량을 높일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결과를 상담을 통해서 3개월 정도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포인트는 동기와 정서 쪽만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3개월 후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마인드, 정상적 생각을 돌아왔었고 또 공부에 몰입을 해서 실제 시험 결과 전교 1등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성적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 있거든요.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진단검사, 그 검사 기반으로 코칭을 운영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무힘을 얻어서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됐던 기회였습니다. 다면적 학습 역량 검사는 말 그대로 다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면으로 보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인지 측면, 또 동기 측면, 정서 측면, 행동 측면을 바라보도록 하는 진단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역량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 역량이라 그러고요, 또 동기 역량, 행동 역량, 또 정서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의 상태, 공부의 힘을 파악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 잠재된 공부의 힘을 파악해서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 역량을 좀 향상시키거나 강화시키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부모 세미나나 또 교원 교육들, 또 교육 전문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예전보다도 아이들이 좀 많이 아프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수학 공부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당했어, 영어 당했어 이러거든요. 우리는 옛날만 해도 공부하다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보다는 오히려 외적 통제에서 공부한 상태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기가 없고 많이 힘든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아이들이 힘든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실제 해외 많은 연구에 의하면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역할이 동등했을 때 아주 훌륭한 대학을 하고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딱 이겁니다. 부모는 기대가 필요하다, 자녀들은 야망이 필요하다. 에스피레이션입니다. 즉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야망이 동등했을 때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아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롤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야망을 품고 아이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좋은 학교 가라 열망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기대라면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모든 원인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롤로 돌아가라. 돌아가셔야 된다.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지하시고 권하시고 아이들 마음속에 뭘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야망과 야심과 꿈을 심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